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아이러니. 요즘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쓸 돈이 없다는데 고가품은 없어서 못 팝니다. 경기 침체 걱정에도 공항은 붐비고 식료품비 뛰어도 식당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폭염과 한파를 동시에 목격하는 경제의 계절은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절은 여름인데 눈사람 올라프 위에는 눈구름이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딱 그렇습니다. 필요를 파는 데는 고전하고 매력을 파는 데는 잘 나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매력과 가치를 팔아서 호황인 산업과 브랜드들 얘기해볼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6월 3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노동, 교육 정책의 변화에도 힘이 실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입안들이 될지 좀 알아보고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거 모든 부처가 내놓고 있는 대책입니다. 오늘 국토부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 진정된 이후에도 저물가 저성장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 부동산 시장의 시황도 알려드릴게요. 한편 억눌렸던 소비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주춤하는 분야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경제 소식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증시 잠깐 들렀다가 트렌드 발전소 활짝 열 건데요. 요즘 패션의 가장 힙한 아이템 요렇게 표현하는 거 싫은데 이거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을까요? 이거 약간 잡지투인데 여하간 요즘 패션계를 강타하고 있는 유행의 주류 바로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유명 인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뷰티 에디터 원종명 기자와 함께 우리 패션계를 이끌고 있는 친환경 트렌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발전소도 열게요. K-팝의 세계적인 인기 실감들을 하실 텐데 저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아이돌 중에서도 해외에서는 온도차가 좀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차트 1위는 좀 어렵다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요거 왜 그럴지 좀 궁금해서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 좀 속도가 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군요. 네, 국민의힘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중에서 12곳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경제도 살리고 민생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것을 쏟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국민이 허락해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큰 선거가 2024년 총선이에요. 꽤 시간이 많이 남았죠. 이때 전까지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 추진에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한다라고 했던 정책들 어떤 게 있나요? 예, 아무래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연금, 노동, 교육 이 3대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 어렵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먼저 연금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거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건강한 상태인지 체크하는 재정계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내년에 실시되는데 이때 연금 구조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부담률과 급여율 체계 등을 운영 안정성에 초점을 둬서 재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정망이 강화되면서 노동 유연성이 같이 추진되는 방향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교육개혁은 과학기술 분야 강화에 초점을 맞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전해드리는 소식이 바로 물가 뉴스인데
국토부도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나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가 물가 안정 위해서 총력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부도 물가 안정 대책 내놓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제 국토교통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TF에서는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이런 국토부가 다루는 영역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 다 다룰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요 있는 곳에 주택공급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르게 대책 마련한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자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분양가 상한제 등등하고도 다 맞물리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설자재 관련 대책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건설 자재 때문에 주택 공급 차질 빚고 있는 곳이 많아서 이런 사태 극복하려고 이런 정책을 내놨고요. 그리고 허그에 분양 보증 수수료를 인하해주거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를 인하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가 같이 분담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돼도 저물가 저성장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 행사에서 참여해서 개회사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이 총재가 한국이나 태국, 중국 같이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신흥국들에서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장 시의성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직면해 있는 인플레이션 이거 지나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 풀었던 나라들이 다 이제 물가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모르지 않았지만 사실 그거 외에 딱히 방법이 없어서 했던 일인데 네. 이런 상황의 통화 정책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 글로벌 흐름으로 봤을 때 저성장이면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경기 살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애매한 말을 한 건데 그럼에도 앞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기에는 힘들다.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대로 이 총재의 말을 전해드리자면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 위험에 직면해서 홀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은 결과 이렇게 말한 거는 코로나19 때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신흥국들도 돈을 많이 풀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쪽 사정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번 코로나 기간에 신흥국들이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완화 정책 시행했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흥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면은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본이 선진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모든 국가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완화 정책 썼던 신흥국 화폐 가치 급락하지도 않았고 자본 유출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서면 신흥국 앞으로는 이런 정책 못할 거다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게 맞아 정상이야 라고 설정했던 그 기본값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용인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 이것 또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는 척도로 여기잖아요. 예. 요즘 가격 어떤가요?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한 거는 지난 3월 말 이후 9주만이라고 하는데요. 새 정부 출범으로 시장이 한동안 규제 완화감 기대에 오르다가 다시 하락 흐름으로 돌아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별로 살펴보자면은 노원은 마이너스 0.03%, 도봉은 마이너스 0.02%, 강북은 마이너스 0.02%씩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이 흐름과 같이 강북 지역 대다수는 전부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건축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던 강남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전주에 0.04% 올랐다가 이번에는 0.01%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강남구는 전주 0.02% 올랐다가 0.01%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원이 직접 분석한 내용인데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공급 쪽에서는 최근에 정부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 정책 이거를 시행했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양도세 이번에 피하기 위해서 매물들이 급증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6월 1일이 보유세가 부과되는 날인데 이거 피하려고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급매물들이 많이 거래됐다라고 합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감소했다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 어딘가는 좀 주춤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오프닝 주제였죠. 한동안은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참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공항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주공항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네. 전하고는 진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가지고 체크인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래요.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온라인에서 여행 소비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통계로 보면 어떤가요? 네, 어제 통계청이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발표했는데요. 여러 온라인 서비스 거래액 얼마나 올랐고 내렸냐 보여주는 통계예요. 여기서 여행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어때라든가 마이리얼트립 같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거래되는 항공권, 숙박시설 이런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89.8%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에 비하면 97.5%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위축된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났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미를 거기서 봅니다. 광고에서 다시 빅모델을 쓰기 시작하는데 네네.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알만한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 나오는 그런 광고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건데 여행 알겠고요. 다른 상품들은 어떤가요? 예, 음식료품 카테고리도 전년에 비해서 16.8%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동네 마트 직접 안 가시고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주문 맛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장보기가 이제 습관화가 됐고 거리두기 해제에도 계속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배달 음식 시장은 성장세가 주춤했다라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5.7% 늘긴 했는데 그런데 전월에 비해서는 12.2%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입맛이 떨어진 건 아닐 테고 왜 그래요? 네, 여전히 증가세이긴 한데요.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폭발했던 성장세에 비해서 수그러진 모습인데 이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식사 자리가 많아지고 나가서 드시는군요. 네, 배달 음식 시켜 먹던 거를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보면 또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음식과 음식료 플랫폼, 배달 플랫폼 이 두 서비스 똑같이 먹는 걸 온라인에서 파는 건데 희비가 엇갈렸죠. 예, 이게 어떤 오프라인 서비스들하고 경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랑 경쟁합니까? 그러니까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음식료품 플랫폼이 경쟁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는 오프라인 장보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에서 해보니까 이거 우월하게 더 좋네.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해서 아예 대체가 되고 있는 흐름을 타고 있는 거고요. 배달의 민족은 외식 서비스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에서 100% 대체할 수 없었던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직면한 모습이 굉장히 다른데 이런 모습에서 향후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뜰 것이고 살아남을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고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하냐 대체 가능하지 않으냐. 만나서 왁자지껄하게 밥 먹고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까지 대체는 못한다는 얘기인데 네. 마지막 소식이네요. 유류세 30% 지금 낮춰주고 있는데 이 조치가 좀 연장될 것 같습니까? 네, 최근 기재부가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 상황이 아직도 좋지 않아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17원, 경유 가격은 2,011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유소 최고 가격은 무려 휘발유가 2,926원,
경유는 2,884원이었습니다. 이게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취해져서 나온 결과들인데 인하 조치마저 없어지면은 기름값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유류세 지속해서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브리핑 전해준 구민기 기자도 아직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머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방역 수칙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수칙들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볼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부터 가볼까요? 예,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의 매파적인 발언 여파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고용지표 발표 및 오펙 플러스의 증산합의 등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를 높이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과매도 논란이 유입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호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확대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발언 등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름값에 대해서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을 결정을 했는데 보통 이러면 그래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장관 끝 회담을 통해서 기존의 하루 40만 배럴 증산에서 64.8만 배럴 증산으로 증산량을 늘리는 데 합의를 좀 했습니다. 기존 대비 일일 약 25만 배럴 정도의 증산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된 증산량 자체가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은 7, 8월을 미리 이제 7, 8, 9월에 40만의 증산량이라고 하면 일단은 7, 8월로 9월 생산량을 좀 미리 당겨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서 일단은 그 3개월치만 보더라면 총량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의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좀 높였다라고 하면 이번 합의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조금 확산될 수 있는 발판 정도는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증산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생산 설비가 좀 부족해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 기대는 조금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안도한 점은 어쨌든 증산의 첫 발을 뒤졌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우디에서 러시아 공급 감소 분량만큼 더 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사실 오전에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전환했었는데 이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좀 보여줘서 재고 부족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펙 플러스 합의를 통해서 국제유가 상승세는 아마 둔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부문에서 오랜만에 좀 안도할 만한 소식인데 미국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이 수치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미국의 5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난달 발표였던 20만 건이나 예상치인 24만 건을 하회한 12만 8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민간 서비스 고용이 지난달 발표에서 17만 건 정도 나왔었는데 10만 건 정도로 증가폭이 줄었는데 이걸 레저 및 접객 고용이 전달 대비해서 한 3만 건 정도 감소하면서 그동안 고용 증가를 이끌었던 산업 중심으로 둔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4월 고용보고서에서 관련 업종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를 감안하면 타이트한 고용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또 위축되고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오히려 좀 높아졌고요.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시나 20만 건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한 주목하고 있는 대량 해고자 수도 지난달보다는 감소를 해서 고용의 견고함은 유지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고용은 개선되는 흐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수치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시장에 불리하지 않은 소식들이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 보면 처음에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여기에 결정적이었던 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예, 일단 장 초반에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의 발언이 좀 하락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일축을 했고요. 동결 가능성이 없다고 또한 두 차례의 50bp 금리 인상을 좀 언급하자 이 주식시장이 좀 위축되는 모습이 장 초반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오후에는 반대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최근에 이 PC 물가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성장률은 2% 수준으로 둔화되겠지만 경기 침체는 또 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상승 요인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한 것이 또 반대로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사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좀 지켜보고 있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좀 발언이 조금은 갈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것과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동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뉴욕장을 본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 상승 출발을 했고요. 양대 지수 모두 연준 위원들의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언급과 경기에 대한 자신감 영향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소식이 아무래도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인플레 우려가 완화될 수 있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사한 흐름이 아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달러와 약세로 원화 강세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외국인 수급 안정 기대도 좀 높아진 모습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오늘 조금 특이했던 부분들은 이 항공 관련된 규제가 좀 풀렸다라는 소식,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임원 교체 소식 등으로 이 항공 관련된 여행 관련된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소재주가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6월 들어서는 증시가 2분기에 워낙 어려웠으니까 기술적으로라도 살짝 밟았으니 꿈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6월장은 증권가에서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추세적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에 대한 이제 논쟁은 좀 끊임없이 있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사실 시장의 계속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실질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우려, 연준의 긴축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풀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2분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속에서 약간의 횡보장 혹은 저는 오히려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모습,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팀장님 의견의 한 표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트렌드의 어둠 속을 걷고 있을 때 항상 도와줘요 원 기자. 그 원 기자 돌아왔거든요.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 예술대 교수 원종명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종명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죠? 저번에 네. 좀 예쁘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또 제가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정말. 네, 보라로 좀 보고 계신지 네, 모르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예쁠 필요는 없었는데. 네, 뒤에 일정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그래요? 경제발전소를 위해서 좀 꾸몄습니다. 자, 네.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예쁘게 입고 온 원종명 기자와 함께 오늘은 힙한 트렌드다. 이거 좀 잡지투라서 네. 약간 저한테 이렇게 착 달라붙는 말투는 아닌데 네네. 트렌드 중에서 힙하다고 하는 친환경. 오늘 그 얘기할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셀럽들도 앞장서서 친환경 브랜드의 옷, 신발, 화장품 착용하고 있고요. 요걸 또 소비자들이 따라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브랜드들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 마침 6월 5일 환경의 날이기도 한데요. 패션계 전반에서 친환경 트렌드가
대세 넘어 필수 요소다. 실제 패션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영화 제목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범죄도시 2. 네,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아, 네. 아우 옛날스럽다. 예스럽다. 아주 올드했나요? 네. 이게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와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그린 슈머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패션계에서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패션의 소비자층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좀 단단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패션계에서 이제 일종의 착한 패션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되는 사업 아이템으로 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네. 재밌더라고요. 우리 네. 어렸을 때는 사실은 친환경, 막 환경을 생각해 뭔가 물자를 아껴 이거는 어머님들 코드거든요. 맞아요. 우리 세대는 약간 소비의 세대였기 때문에 80, 그쵸. 90년대는 그쵸. 올라가면서 아 약간 플렉스 해야 그래야 음. 멋진 젊은이 아니야. 근데 이게 바뀌었군요. 이제 플렉스를 하면서도 뭔가 네. 가치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보이는 미닝아웃이라는 그 용어가 있죠. 그런 소비층들이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강의하실 때도 친환경 브랜드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이제 지금 패션 홍보 마케팅이라는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실제로 다뤘던 내용이 친환경 트렌드였어요. 그러면 네. 제가 관심법으로 섭외한 건가요?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네, 우리 작가님의 약간 해안이 좀 돋보이지 네. 않나 싶은데요. 사회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딱 그 가치 소비라는 MZ세들이에요.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고 친환경 외에도 뭐 비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가 착한 브랜드가 돼야지 하는 그 가치를 지향하는 건 사실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예컨대 우리는 나무를 많이 베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한달지 아니면 신발을 많이 팔아요 하는 회사는 내가 한 켤레 사면 한 켤레는 신발 못 신는 네, 맞아요. 저개발국 아이들에게 가요. 이렇게 마케팅을 했잖아요. 네, 티 브랜드가 그랬죠. 그랬죠. 네, 네, 네. 그런데 이 패션계에서 친환경 자체가 트렌드가 된 건 참 재밌기도 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세계적으로 좀 트렌드를 보면 1980년대 말에 모피코트에 대한 그 동물 보호 단체들이 비난을 계기로 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영향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국내에서도 그때 한창 모피 반대, 뭐 동물 실험 반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환경 운동이 2000년대 초에 그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포장 줄이기 운동이거든요. 이게 그 운동이 장바구니 운동, 한창 저희 장바구니 운동 엄청 붐이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패션계에서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바로 비닐봉지다. 그래서 우리 예쁜 에코백을 들어서 지구를 살리자라는 환경적인 캠페인이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조금 상업적인 계산도 깔려 있던 게 그렇죠.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또 패스트 패션 SPA 브랜드라고 하죠. 그게 또 열풍이 되면서 화학 섬유로 만든 저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재고들도 있었고 그래서 환경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 지금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들이 떠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 패션에 대한 트렌드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미닝아웃이라는 게 내가 소비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네.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SNS 시조세인 미니홈피. 미니홈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 집회 이런 데 가서 네. 현장에서 찰칵 그쵸. 여기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친환경이라는 패션 트렌드 실제로 제품에는 어떻게 구현이 돼요? 그 제품 자체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제품이 어떤 소재로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뭐 리사이클링 소재로 탄소나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패션계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 중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버려진 어망이나 네. 카펫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것들에서도 또 섬유를 또 추출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버섯이나 선인장으로 가죽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버섯하고 선인장으로 가죽이 돼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핫한 또 소재가 되고 있거든요. 선인장은 술의 재료인 줄로 알았나? 그쪽으로 연결시키지는. 네. 그리고 이제 명품 브랜드들도 친환경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B 브랜드에서는 또 사탕수수와 커피로 만든 그
봄으로 부츠를 또 출시하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걸 뽑아낸다. 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들 한번 알아볼까요? 그 페트병으로 재활용에 만든 플리섹스 굉장히 유명한 피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는 모든 제품의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또 변경하기도 했고 친환경 경영까지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예를 들어 아주 유목민들이 그 방목지에서 키우는 염소를 손으로 빗질해가지고 떨어진 그 털로 캐시미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옷을 재단하고 남은 면 조각이라든지 폐기된 면과 울을 표백이나 염색 처리하지 않고 원단을 재생해서 재생순면 티셔츠를 또 생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는 이 브랜드는 신제품 판매량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도 과소비를 좀 줄이자. 그리고 중고 제품 거래라든지 의류수선 서비스를 독려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우리 옷을 새로 네.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네. 고객님 조금 더 입고 오세요. 그거 그쵸.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네. 중고가 필요하세요? 그 고객님들끼리 거래할 수 있게 저희가 거래 다리 놔드릴게요. 네. 이런 걸 한다고요? 굉장히 특이한 브랜드인데 그거를 실제로 그 브랜드 자체적으로 같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패션계에서 약간 이단화처럼 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는 굉장히 나아갈 방향이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죠. 네. 그 피 브랜드 연예인들도 사실 많이 착용을 해서 그렇죠. 굉장히 네. 유명하잖아요. 네. 저는 BTS의 B 씨가 입었던 그 의상이 네네. 참 마음에 들기도 했는데 가방이나 신발의 경우에도 친환경 소재 사용하는 브랜드 사랑을 갖고 있죠. 이게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이고 또 요즘에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리사이클링보다 조금 한 단계 윗버전이에요. 그냥 소재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디자인이라든지 좀 아이디어를 더해서 만드는 건데 이 업사이클링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F 브랜드라고 있거든요. 가방 브랜드인데 네. 인간과 지구를 보호함으로써 좀 선한 이유를 얻는다는 모토를 가지고 트럭의 방수포, 그 자전거의 그 약간 튜브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드는데 이 저희 패션 업계에서 이 브랜드 열광하는 이유는 자체는 방수포를 약간 잘라서 이것들을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 하나뿐인 가방이 되는 거예요. 패치워크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업사이클링이라는 친환경성도 있고 방수가 되는 이제 내구성도 있고 올리원이라는 그렇죠 저처럼 희소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잠깐이라도 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어요. 늦추시면 네. 제가 바로 이제 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네. 그런 가방이 탄생을 한다. 사실은 우리도 네. 예전에는 그 환경 단체나 아니면 플리마켓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은 패션 아이템이라는 건 필수제라기보다는 매력을 파는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방의 기능 그것 이외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거리였는데 네.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도 우리 비건이에요, 동물 실험 안 해요 그쵸. 이런 것들 많죠. 그 국내 약간 1세대 비건 뷰티 브랜드라고 불리는 A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재활용한 재생 원료로 만든 PCR 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색소나 향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동물 실험을 또 반대하면서 약간 업계에서는 거의 환경단체에 가까운 거 아니냐 브랜드가 그런 식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런 곳들이 있군요. 네. 한동안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조명을 받으면서 네. 다른 쪽에서는 그린워싱했다가 이 덜미를 잡히는 네네. 회사들도 있죠. 꽤 많은데요. 또 이렇게 제가 또 이거를 얘기하기가 네. 좀 그들이 또 부각이 될까봐 제가 네. 얘기할게요. 이외에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나 네. 뜨고 있는 친환경 브랜드 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아는 그 V 브랜드. V 브랜드가 2030년까지 전면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2030년까지 자동차 내장재에 쓰이는 가죽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어요. 보통 네. 차 사시면은 네. 가죽이 색깔 선택하시고 그쵸. 뭐 어디까지 중요한 가죽으로 부분이죠. 덮어드릴까요? 네. 뭐 이런 거 선택하는데 이걸 다 없앤다. 약간 그 동물 보호 복지 논란에 좀 힘입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장재의 4분의 1 정도를 페트병 같은 재활용 물질에서 추출한 섬유나 뭐 와인 코르크 마개 같은 거를 좀 재활용해서 바이오 기반 물질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심지어 이 V 브랜드가 발표하고 나서 그 뒤에 뭐 B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A 브랜드들도 네. 동참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자동차 내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겠다. 네. 요즘 국내외 스타를 비롯해서 셀럽들도 이런 친환경 이런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입거나 사용하면서 그거 자체로 소비 트렌드를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유명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환경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지 100마디 막 말을 하고 SNS 에 올리는 것보다는 별다른 설명 없이 친환경 브랜드 옷을 입고 비건 뷰티 브랜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팬들이나 소비자들한테는 내 생각이나 가치관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미닝아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면서 홍보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 피사의 플리스 제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BTS의 B 씨나 이효리 씨가 입었던 것도 그렇고, 또 친환경 소재 과학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피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스웨셔츠는 뭐 저스틴 비버, 또 페럴 윌리엄스, 그리고 또 강다니엘 군이 입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확실히 요즘 셀럽들의 머스트헤브 아이템 중에는 친환경 제품이 딱 자리매김했다는 거를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강다니엘 씨 정말 잘 네. 어울리더라고요. 아. 컴백했어요. 업사이드 다운 네. 응원할게요. 셀럽들이 친환경 브랜드를 착용하는 게 네. 또 이 유명인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게 그 실적이나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게 대부분의 친환경 브랜드들은 일반 브랜드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좀 적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뭐 친환경 성분 개발이나 리사이클링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유명인들이 이런 친환경 브랜드들의 제품을 소비하고 그 과정들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그들은 뭐 자연스럽게 환경을 생각하는 이미지를 또 얻을 수 있고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은 좀 자연스럽게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들은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착한 개념의 상부상조가 아닐까 또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몇몇 스타들은 네. 이 브랜드, 광고할 브랜드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광고 모델로 네. 섭외가 왔을 때 그렇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본다는 얘기네요. 맞죠. 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네. 그렇군요. 네.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결국은 친환경 브랜드이든 기존의 방식으로 만드는 브랜드이든 가격이라는 게 네. 소비자들한테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대는 어떤가요? 가격대가 사실 일반 제품에 비해서는 고가예요. 왜냐하면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신소재 개발을 하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그 공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격은 고가인데, 그러니까 친환경 브랜드가 제품이 인기가 요즘 MZ세대들한테 한정돼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친환경적 요소를 소비의 주요 잣대로 삼는 고객층이 좀 전 연령대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뭐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저렴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원 선순환을 위한 불편함이 당장의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친환경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네. 약간 그런 자아 효능감이 좀 올라간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나는 약간 다른 거 아껴서 이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개념찬 신여성 MZ세대, 당신의 MZ세대. 그런 것들이죠. 이게 네네. 미닝아웃이 될 텐데 네. 자, 친환경 트렌드라는 거.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단어는 사실 좀 비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각광받지만 언젠가 흘러갈 수도 있다. 트렌드라는 게 돌고 돈다고 하지만 네. 돌고 돈다는 건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한때 이러다 말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연기관차들도 점점 전기차 수차로 이제 바뀌게 되듯이 네. 패션계도 자연스럽게 친환경 트렌드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이 큰 힘이 되어주었고 앞으로도 큰 힘이 되겠지만 분명 또 한계점도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친환경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패션이나 뷰티 같은 소모성 소비재는 디자인이나 성능이 더 좋은 쪽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패션이라고 해서 단순히 순한 소재, 뭐 착한 공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그런 패션이나 뷰티 트렌드를 따라잡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감각이나 테크닉을 좀 더 연마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마 브랜드를 저희가 특정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 네.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맞습니다. 뜻이잖아요. 네.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나면 관련해서 단가가 좀 내려갈 것이고 네.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성능도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지 이렇게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매 패턴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친환경 브랜드 얘기 준비하면서 타이라 뱅크스 미국의 유명한 모델이잖아요. 네. 그분이 예전에 했던 인터뷰가 떠올랐는데
셀럽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라고 이 도전 슈퍼모델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네. 유명해질 것 같아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등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겠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영향력과 주목도를 이용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옆구리를 쿡 찔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지 않고요. 그런 방식으로 셀럽이 재능을 기부하는 거 저희는 찬성입니다. 지금까지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원종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 경기 보셨죠? 아 정말 황의조 선수 최고. 황인범, 황의조, 황희찬 잘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잘했습니다. 상암동에 6만 6천 명의 관중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그 들었다 놨다를 당한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스텝이라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자랑하고 있죠. 저희 작가님도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왔다고 하는데요. 5월 중순에 이틀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유럽의 8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K-팝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2 K-팝 플렉스인 프랑크푸르트였는데 전석은 일단 매진이고요. 일대 교통체증으로 시내 완전히 마비가 됐었다고 해요. 이거 최근에 SBS가 중계를 다시 해줘서 제가 정말 꼼꼼하게 다시 봤는데 요즘 재밌는 트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타이추정을 불허하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가수가 나왔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반응보다는 약간 한국에서는 차트에서 좀 순위가 뒤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응이 뜨거운 친구들도 있고요. 해외에서 오히려 인기가 많아서 뒤늦게 그 곡이 국내에 알려진 그런 그룹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욘세처럼 완전히 굉장히 환호를 받는 우리 국내 여가수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국내랑 해외에서 반응이 갈리는 아티스트들 어떤 코드를 잡아야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기도 했는데 김영대 음악평론가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돌들하고 친하신가 봐요. 아이돌 친구라 그러길래. 이분들 아는 친구인가요? 이 양반들 그래요. 코로나 빗장이 풀리면서 본격적인 해외 공연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국내 아티스트들 해외 공연 일정들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죠. 원래 K-팝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개예요. 일본 시장하고 미국 시장. 투어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게 큰 시장 위주로 다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공연, 미국 공연이 돌아오고 있다. 쉽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일본 공연 같은 경우 스트레이키즈가 이미 곧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트레이키즈는 다시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야말로 4세대 아이돌의 선두주자로서의 또 위험을 과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즈즈즈라고 하는 스트레이키즈, 네. 에이티즈, 더보이즈가 사실 비슷한 스케줄들이 다 잡혀 있어요. 일본 투어를 마치고 미국 찍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또 4세대 그룹이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 재밌게 봤던 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가령 북미 투어, 일본 투어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미 투어 같은 경우는 걸그룹 같은 경우 네. 그야말로 빅네이머들,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가 정말 작심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투어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시 계약이라든지 프로모터 계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 시장에서 그 정도의 규모의 공연을 유치하겠다라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 아이돌들 어렵고요. 중소 여 아이돌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이 시장을 움직이는 티켓 파워가 여성층 위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당수의 여성층이 보이밴드 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걸그룹들은 시장성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요. 가령 미국에서도 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우리 역주행,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역주행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기 싫어한다는 우리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 브레이브걸스 역시도 지금 북미 투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자아이들은 그 톰보이라는 곡으로 정말 국내에서도 차트 석권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거 현장에서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마마무나 여자아이들 같이 우리가 소위 걸크러쉬 코드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아이돌 그룹들이 현장에서 반응이 정말 이렇게 나오면 느껴지잖아요. 함성이나 박수로.
그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애초부터 한국의 아이돌의 걸그룹의 스펙트럼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이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이 결국 미국에서 건너온 문화 반, 일본에서 건너온 문화 반인데 일본이 좀 더 아기자기하고 작고 소녀, 교복 이런 식의 코드가 이제 일본 아이돌들에 많았죠. 그리고 미국 아이돌이나 혹은 이제 서구권 우리가 같은 걸로 본다면 스파이스 걸스라든지 야. TLC라든지 진짜 옛날이네요. 네, 이게 사실은 원조예요. 여기서 이제 R&B, 힙합 이런 음악들이 소위 말하는 걸스 힙합이라는 장르로 이제 불리면서 그게 사실은 이제 한국 걸그룹의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K-팝 걸그룹은 그 어느 나라 문화권 음악 산업보다도 다양한 걸그룹의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욘세도 걸그룹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데스티니스 차일드. 그러게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런 거였어요. 어차피 북미 시장은 K-팝의 사정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과 동남아권을 위주로 한 활동, 특히 국내 활동, 특히나 걸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팬덤이 적다는 이유로 국내 활동, 소위 말하는 행사들이죠. 각종 지역 행사들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한 마인드셋을 갖고 제작하는 경우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우리가 소위 그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스테레오 타입의 여자 아이돌들이 맞습니다. 많았군요. 일반인 취향에 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 대중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런 어프로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K-팝 시장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K-팝의 걸그룹의 팬덤 자체도 여성층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들이 선망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들이 닮고 싶은 혹은 동경하는 이미지로서의 걸그룹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블랙핑크의 데뷔가 정확합니다. 아니었을까 싶어요. 블랙핑크 처음 나왔을 때 완전 다른데 물론 2NE1이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블랙핑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데뷔하면서부터 스타로 데뷔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K-팝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네.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유명한 회사에서 명품 신상 명품을 딱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효과를 블랙핑크의 데뷔가 주었었고 사실은 그 이후로 소위 포스트 블랙핑크라고 말하는 걸그룹들은 이렇게 국제 시장에서 애초부터 어떻게 보면 명품 전략 굉장히 럭셔리한 상품으로서의 K-팝을 어떻게 보면 전시하는 그런 식의 걸그룹들이 많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태도 자체도 당당하고 주체적이고 할 말 다 하고 아까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걸크러쉬 같은 이러한 태도를 내세우는 그런 음악 이상의 어떤 이미지죠.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걸그룹들이 많이 등장했고 이게 사실 시장적으로 보면 이미 이게 어떻게 보면 분석이 끝난 거거든요. 최근에 걸그룹의 팬층이 기존의 10대 남성 혹은 20대 남성층에서 20대 혹은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이미 자체적인 판단이 끝난 상태입니다. 블랙핑크나 에스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신인으로 소외될 짬이 없었죠. 맞습니다. 사실상 데뷔하자마자 차트 석권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그 소위 명품 하우스 세계적인 그 네. 명품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앰베서더잖아요. 지금 말씀하세요. 네, 그런 이미지들이 다 투영이 돼 있다는 건데 남성으로 가봐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이 됐던 게 빌보드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요라고 했는데 또 한국에서는 차트 1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도 있었고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그 국내외 팬들의 다른 입장, 다른 코드 이거는 왜 발생합니까? 이거는 K-팝에 대한 그 글로벌 팬과 한국 팬의 입장차 그리고 시장의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스트레이키즈 같은 보이그룹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마니악한 음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차트용 음악들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차트용 음악들과 순위 경쟁을 해야 돼요. 이러면 물론 마니아층이 많은 경우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에 오래 살아남고 인기를 끄는 음악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뭐 어떤 아티스트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미국에서는 K-팝이 완전히 독립된 카테고리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이 K-팝 팬덤이 누구를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인기와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이게 해외 시장에서 차츰차츰 인지도를 넓혀가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애초에 공개될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팬들과 동시에 즐기는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동시대성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뭐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K-팝 팬덤이 발견해낸 그룹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발점이 BTS
였기도 했고요. 네. 그래요. BTS도 사실은 국내 활동보다 해외 활동이 더 활발한 와중에 국내에서 빵 터지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BTS 팬덤이 물론 있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네. 사실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역으로 자아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참 재밌는 게 BTS를 시발점으로 했던 우리 아이돌들의 세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거에 택시 이름 중에 시발 택시라고 있어요. 거기서 시작할 시자, 출발할 발자를 씁니다. 과거에 그 미군들이 남기고 갔던 그 차를 개조해서 만들었던. 자연스럽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즘은 K-팝 그룹들의 그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애초에 해외 시장을 맞아요. 공략하고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J-그룹, 그렇죠. 네. 그런 곳들이 그런데 해외에서 반응이 좋을 멤버들을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지금은 뭐 모든 그룹이 저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한국 시장만을 겨냥한 그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사실 그 프로듀스 101. 네, 101이 남긴 걸그룹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레세라핌, 아이브, 케플러. 어제 끝난 이제 퀸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글로벌 투표라고 해서 이미 K-팝 그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글로벌 팬들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들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추후 소비하는 내 어떤 사후 판단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애초에 이 그룹이 데뷔하느냐 마느냐, 이 그룹이 인기가 없냐 있냐, 그리고 이 그룹이 궁극적으로 빌보드 차트와 같은 메인 차트에 올라설 수 있냐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이미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사 입장에서도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글로벌 시장을 먼저 타겟팅하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어떤 코드가 요새 유행하는가, 지금 MZ세대들 특히 외국 팬들은 뭘 좋아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그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 맞습니다. 투표해서 내가 만드는 그룹이 데뷔를 한다. 이제 데뷔 무대까지 끌고 가는 거기에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 역시 효능감을 상당히 높이는 데뷔 과정이 맞아요. 아닐까 싶은데 온도차가 있다. 해외랑 한국이랑 소비하는 코드가 다르군요. 요거 오늘 배웠습니다. 세븐틴도 돌아왔는데 세븐틴, 달링, 선주문 200만 장이라고 합니다. 달링과 핫. 어제 1등 했어요. 세븐틴 엠카에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뜨거운데 국내에도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그 앨범 판매량도 그렇고 이런 그룹에도 다 해외 멤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글로벌 멤버들이 다 어느 정도는 네. 그게 이를테면 각 시장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시장과의. 예. 그래요. 오늘 원래 끝곡 준비했었는데 끝곡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올게요. 아침 9시에 어디 가지 마세요. 발전.